도안고 지구과학 듣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온라인 원격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 잘 수업을 듣고 있나요? 잘 복습을 하고 정리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대면 수업이라면 억지로라도 와서 같이 듣고 선생님이 잠이라도 깨우고 할 텐데 지금 원격의 경우가 장기간 되면서 혹여나 여러분들 수업의 결손이 크게 나타날까봐 그게 걱정이 되어요. 지금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2시간 남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아직 안 들은 강의가 있다면 꼭 반드시 이 강의 듣기 전에 다 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 강의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게 한번 밀어놓으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루지 않은 사람과 미룬 사람의 그 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수업 학습에 대한 그런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게 요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마음 다잡고 초심을 다시 되찾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사평형과 온실효과 그리고 지구의 열수지 등과 같은 내용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울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사평형과 온실효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59페이지를 피면 그 아래 복사평형부터 써있을 거예요. 사실 복사평형은 우리 대기대순환 그러니까 표층순환 하기 이전에 대기대순환 배웠고 대기대순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사평형 배워야 한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복사평형은요 흡수한 만큼 그만큼 방출을 한다. 즉 흡수량과 그리고 방출량의 경우가 일정한 똑같은 경우를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들어온 만큼 나갔기 때문에 온도의 경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오면서 위도에 따른 열수지라고 나와 있는데 위도에 따라서 우리 지구 전체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지만 위도 하나하나씩만 보면 복사평형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위도 부근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과잉되었다라고 했었고요. 요 고위도 부근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잉된 정도와 부족한 정도가 일치하면 그때가 복사평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만약에 지구에는 대기가 존재하지만요 대기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복사평형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태양 복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지구의 경우가 달궈지게 되고 일정 이상의 온도를 가지게 되겠죠. 그 온도만큼을 지구 복사로 가지고 받은 만큼을 방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량이 만약에 100 정도라면 방출 또한 100 정도가 될 거라는 것이 대기가 없는 경우의 복사평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복사평형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기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러한 대기에는 우리가 흔히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의 복사평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온실효과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온실효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효과라는 것은 온실 기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태양 복사가 지구로부터 들어옵니다. 근데 온전하게 100만큼 들어온다고 했을 때 100만큼이 다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죠.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건데 들어오는 것 중에서 일부는 복사가 아니라 반사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반사되는 정도가 30% 정도라고 했었고 그걸 알베도로 부른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기억이 잘 안 나면 지금 설명 들으면서 맞다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의 경우가 또 일부는 대기 중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사와 흡수를 제거한 것들이 결국에는 지표면에 도달을 하고요. 그것의 경우에 받고 나서 그 지표면을 달궈진 만큼 다시 본인의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복사를 방출해서 바깥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일부를 대기에서 흡수를 합니다. 요렇게 대기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대기에서 흡수를 했으니 우리 대기에서도 복사평형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흡수한 만큼 방출해야 되는 겁니다. 요 방출하는 요 과정 이것이 온실효과입니다. 근데 태양 복사의 경우는요 대부분 짧은 복사하다라고 해서 단파 복사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흡수하지 않고 통과를 시킵니다. 반면에 지구 복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적외선
긴 파장이기 때문에 이걸 장파복사다라고 했었죠. 요 장파복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흡수하고요, 대기에서 그것을 다시 지표로 재방출하는 이러한 과정을 겪는데 그 과정에 따라서 지구의 표면 온도가 다시 그 복사를 받으니까 상승을 하겠죠. 이 과정이 온실 효과인 겁니다. 이렇게 흡수시키는 그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온실 효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가지는 간단한 오개념이 온실 효과는 나쁜 것이다 라는 건데요. 온실 효과가 나쁜 것인가요? 아닙니다. 온실 효과는 좋은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고요. 온실 효과가 없다면요, 이러한 지구 표면 온도의 경우가 지금보다 훨씬 낮을 겁니다. 우리 달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달은 대기가 없어요. 달의 경우 낮에는 한없이 뜨거워지지만 밤이 되면 태양 에너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한없이 추워집니다. 그래서 이 일교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달과 같이 대기가 없는 지구의 상태라면요. 그리고 지구의 표면 온도도 낮을 거예요. 하지만 온실 효과의 경우가 이런 지구의 표면 온도의 경우를 상승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온실 효과가 이불을 덮어쓴 것처럼 지구를 따뜻하게 한다라고 해서 이불 효과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적인 내용이에요. 이불 효과 하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까먹은 것이 있는데, 우산 효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산 효과. 요것은 뭐냐면 양산 효과, 유산 효과, 우산 효과라고 보통 많이를 하는데, 우리 햇빛이 많이 쬐 때 우산을 쓰면 비교적 햇빛이 덜 받죠. 그래서 이 우산 효과는 화산재라든가 이러한 것에 의해서 태양빛의 경우가 많이 반사가 되게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정도가 적어지고, 그것을 우산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온실 효과는 이러한 내용이고요. 이러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의 주된 온실기체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요. 수증기가 우선 첫 번째 있습니다. 수증기가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커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 그 다음 메테인, 오존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것만 보면 또 오해할 수 있는 오개념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기체는 수증기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기체가, 온실기체가 수증기는 아닙니다. 지금 기여도는 수증기가 가장 많긴 하지만 주범은 아니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수증기는 이러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크게 변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에 의해서 온실 효과가 아니라 지구온난화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요,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주범인 겁니다. 얘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대기중에 많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한 메테인의 경우 특징적으로 또 알아둘 게 무엇이냐면요, 같은 이산화탄소의 양을 메테인만큼 있을 때 메테인이 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정도가 큽니다. 그래서 하지만 메테인은 기여도가 이산화탄소보다는 적다. 그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주범이고, 메테인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보다는 같은 농도에서는 더 강하게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정도는 약간 상식적인 느낌으로 알아두셔야 해요. 방금 선생님이 오개념을 이렇게 탁 집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 옛날에 이 수업을 하다가 그러면 인간의 라면을 끓이면 수증기가 발생할 테니까 그것도 온실 효과를 일으키나요?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거의 그 정도로 나오는 수증기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할 뿐더러 온실 효과의 주범은 이산화탄소다 라고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아래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 평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의 경우는 대기에서도 복사평형을 이루고요, 지표에서도 복사평형을 이루고요, 지구 전체적으로 봐도 복사평형을 이룹니다. 요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지구는 모든 곳에서 다 복사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열수지,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맞다 이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한번 평형되는 것을 계산해 봐가지고 나온 게 요 그림인데요.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출제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 빈칸이 뻥뻥 뚫려 있는데 이 빈칸에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서 무엇이 큰지를 물어보는,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것들이 자주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요, 요 상태는 지금 대기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기가 없어졌다, 혹은 온실기체 양이 늘어났다, 그 경우에는 얘네들이 요 숫자들이 어떻게 변할까? 뭐 요런 것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 두 가지를 자주 물어보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중요한 핵심은 대기서든 지표에서든 지구 전체에서든지 복사 평형을 이룬다. 즉 흡수되는 양과 그리고 방출량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여기 있는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태양 복사가 100만큼 지구에 들어온다, 100%만큼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요, 요 태양 복사가 지구에도 도달조차도 못하고 그대로 반사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가지 반사가 써져 있는데 요거는 지금 요렇게 반사가 된 거는 대기에 의해서 반사된 겁니다. 보다 더 자세한 그림 여기 옆에다 띄워 놓을게요. 구름과 대기에 의한 반사가 25%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표면에 도달했을 때 빙하라든가 뭐 요런 것에 의해서도 반사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이 5% 정도 돼서 총 반사되는 정도가 지구의 반사율은 3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사율을 우리가 알베도라고 부른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알베도는 30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반사되는 것 빼면 태양 복사가 지금 지구에 들어오는 만큼은 70인 거잖아요. 그 중에서 대기에 흡수되는 정도가 25 정도인 거고요. 지표면에 결국에 흡수하는 정도는 이 70만큼에서 흡수된 걸 25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70 빼기 25 해서 45만큼을 지표에서 흡수를 하는 겁니다. 자, 흡수량은 방출량과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지구가 흡수한 정도는 반사는 아예 흡수조차를 안 했으니까 70만큼 흡수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방출해야 되는 것도 70만큼 방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나요? 자, 그러면 다음 빈칸들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지표면에서 태양 복사에 의해서 흡수가 했고 어느 정도의 온도가 다다랐으니 그것을 방출해야 되겠죠. 지구 복사 방출량입니다. 133이라고 써져 있는데 요 방출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여기 있는 그림 보면서 볼게요.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도라면 좀 요 정도는 좀 알아두고 있어야 되는데 대류, 전도, 그리고 복사가 있습니다. 자, 대류, 전도, 복사 요 세 가지의 방식 중에서도 지금 복사의 경우가 가장 많이 방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이 다 방출하는 건데 하나는 대류와 전도에 의해서 8만큼 지금 방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멸, 우리 자멸 배웠었잖아요. 구름이 만들어진다든가 요런 상태에 의해서 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그게 21 정도가 방출이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지구 표면에 있는 복사 에너지로 104 정도가 방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8 더하기 21 더하기 104를 하면 결국에는 133이 되겠죠.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33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133을 쪼개면 요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지금 지구 복사의 경우가 133 정도가 방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지구 복사 에너지 그대로 다 우주 밖으로 나가나요? 아니죠. 지구 복사의 경우에는 장파 복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나 적외선 영향의 경우는 온실 효과가 잘 그것을 흡수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기 중에서 대부분이 흡수가 됩니다. 그 흡수되는 이유가 바로 온실 효과 때문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4 정도만큼만 빠져나올 수가 있고요. 133 중에서 나머지 129만큼은 온실 효과에 의해서 대기 중에 흡수가 되겠죠. 요거는 133 빼기 4 요렇게 해서 구해낸 겁니다. 자, 여기서 요렇게 그대로 방출돼서 나가는 요 4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자, 요걸 좀 봅시다. 여기서 보면 오른쪽 그림 먼저 볼게요. 요거가 지구 복사 에너지였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흡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온실기체에 의해서. 반면에 여기 부분 이렇게 흡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우주 밖으로 요건 나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마치 대기에 창문을 뚫어놓고선 놓은 것과 같다 해서 요걸 부분을 대기의 창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만큼 나가는 것도 대기의 창에 의해서 지금 요 복사 에너지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4만큼 중에서도 4만큼이 대기의 창으로 나가고 있는 그림을 나타낸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이 흡수 부분도 한번 볼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25만큼 대기 중으로 흡수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조금 보면 흡수되는 것이 두 가지가 흡수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외선 영역에서 흡수가 됐었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자외선 영역은 뭐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 우리 자외선 흡수하는 층, 오존층이잖아요. 오존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여기 있는 이 장파 부분에 있는 적외선 영역도 일부가 흡수가 되는데, 요 적외선 영역은 아까 얘기했었던 온실기체, 특히나 H2O라든가요, 혹은 CO2와 같은 이런 온실기체에 의해서 많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하고 한번 조금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대기에서 온실효과에 의해서 지구복사 에너지를 129만큼 흡수를 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 요거 했었죠. 흡수된 만큼 방출해야 한다. 지금 대기에서 흡수된 거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태양 복사에 의해서 25만큼 흡수가 됐고요. 지금 지구 복사에 의해서 129만큼 흡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흡수가 됐으니 방출되는 것도 똑같이 방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기 있는 빈칸 구할 수 있는 겁니다. 25 더하기 129만큼 흡수를 했으니 그 양은, 방출량이 지금 여기 두 방향으로 가고 있죠. 대기의 방출량이 66만큼 방출과 네모만큼 방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 방정식 지금 잠깐 멈춰두고 빨리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요것이 88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기에 의해서 이렇게 지표면 쪽으로 방출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재방출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방금 봤던 거를 보면 이렇게 지표로 재방출되는 것이 여기서 요 내용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기의 재복사라고 나와 있고요. 대기와 구름의 방출의 경우가 66만큼이 여기로 방출이 된다. 88만큼이 방출이 되고 그것이 지표면이 흡수를 한다. 요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표 채워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의 흡수량은 태양 복사의 에너지에서 흡수한 25 더하기 지구 복사에서 흡수한 129. 그래서 요거 더하면 여기 4, 그리고 1 올라가서 154가 되죠. 방출량의 경우도요, 지금 지표면으로 재방출되는 것 88만큼, 그리고 지금 아예 우주 밖으로 방출되고 있는 거 66만큼 더하면요, 154가 됩니다. 즉, 대기에서도 복사 평형 이루고 있죠. 지표면도 마찬가지로 따져봅시다. 지표면에서 지금 들어오는 양, 여기 흡수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여기 흡수되고 있고요. 여기 흡수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죠? 흡수 적혀 있습니다. 45 더하기 88을 하면 그 값이 지금 계산해보면 3, 1 올라가면 3, 133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방출 133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지표면도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복사 평형 상태인 것을 통해서 요거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 빈칸 채우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지구는 결국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온실기체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자, 여기다가 한번 요거는 좀 다 지우면서 볼게요. 온실기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에서 요 흡수하는 양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기의 흡수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흡수한 만큼 방출을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방출량이 증가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재복사되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대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 흡수되는 요 양의 경우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표면에서의 이 흡수되는 정도가 줄어들어서 이런 지표면의 온도는 하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은 혼자서 스스로 정리해보고 공부해보는 부분이 좀 중요해요. 또 문제를 풀면서 적용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잘 정리하고선 문제도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온실기체, 지구의 열수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온실기체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한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로 나타나는 거겠죠.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 우리 아래에 있는 거 한번 보면서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이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서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우리가 지구온난화 하면 사실은 잘 익숙히 알고 있지만 학생들 중에서 지구온난화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해보면 연도에 따른 기온의 편차, 위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기온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기온이 지금 현재 이 1961년에서 90년도 평균값보다도 훨씬 높아져 있는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실기체의 농도 변화도 보면 지금 이산화탄소의 경우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고 그 아래 메테인도 상승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갈게요. 프린트 6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한번 봅시다.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들 요즘 점점 북극곰이 죽어가고 있어요. 살 곳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고 있죠. 바로 해빙이 나타나게 됩니다. 빙하의 경우가 높겠죠. 또한 플러스로 여기다가 열팽창이라고 적어봅시다. 해수에 열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물이라든가 기체의 경우에는 열을 받게 되면 그 부피가 증가하죠. 그것을 열팽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열팽창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해빙도 일어나게 되면서 해수면 자체가 상승하게 되면서 침수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죠. 자, 여기다가 요거는 조금 적어주세요. 이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그래서 열팽창과 해빙인데, 둘 중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열팽창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해수면 상승이 해빙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해빙보다 열팽창의 경우에 의해서 이 해수면 상승이 하는 정도가 더 큽니다. 요거는 조금 잘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 봅시다. 기후대 변화입니다. 당연히 이 평균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태계 변화 일어나겠고요. 식량 생산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한 몇십 년 후면 열대과일만 나올 거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질병 증가가 적혀 있는데, 요것은 우리 대부분의 질병의 경우가 모기라든가 이러한 곤충에 의해서 질병이 전파가 많이 됩니다. 근데 당연히 기후대가 변화하게 되면 그러한 질병을 옮기는 생명체의 경우가 수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우리 모기가 잘 사는 환경이 되잖아요, 점점점. 그러니 질병 증가 등도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상이변의 발생 횟수와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태풍, 홍수, 가뭄, 산불과 같은 이러한 피해들이 커지게 되고요. 네 번째, 수자원이 변화하게 되고 우리가 점점점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줄어들게 되고, 곡물의 수확량도 감소하게 되면서 단순히 자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은 해수면 높이가 점점 이 연도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한번 그래프를 보고선 해석을 해봅시다. 요 지구온난화 파트에서는 문제가 보통 요런 식으로 처음 보는 자료 주고선 요 자료 하라고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료를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 그림은 기후 모형으로 모의 실험한 지구의 기온 변화와 실제 관측한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요, 실선으로 나타나져 있는 것이 관측 기온이래요. 그래서 이 연도에 따라서 관측 기온이 지금 현재 대체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점선의 경우가 두 가지, 그리고 옅은 실선이 하나 있는데, 옅은 실선은 자연적인 요인만 고려해가지고 기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본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기온 추세보다 아래에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점선의 경우가 두 개인데, 이 점선을 먼저 보면 온실기체, 즉 인위적인 요인만 한번, 그것의 증가하니까 인위적인 요인만 한번 따져본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보다 더 온도의 경우가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자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인간의 온실기체 변화를 모두 고려했을 때 거의 대체적으로 실제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요인만 고려를 했을 때의 경우 지구의 기온이 약간 낮아졌다가
지금 약간 낮아진 거 보이잖아요. 낮아졌다가 다시 이런 회복하는 그러한 경향을 볼 수가 있다.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했을 때 실제로 비슷한 경향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를 통해서 현재 지구온난화는 자연적 요인보다는 지금 아예 자연적 요인만 따지면 아래로 하강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요인을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인위적 요인에 의한 효과가 더 크구나 라는 것을 요거를 통해서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여기에 있는 것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프린트에 스님이 잘못 나왔습니다. 요 나에 있는 요 그림 잘못 놓고 요게 나 그림이거든요. 요 그림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림 칸은 4개의 시나리오별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이 중에서 2개의 시나리오 RCP 8.5, RCP 2.6일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표면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RCP가 뭐냐면요. RCP 2.6 정도면 최저로 가장 최소로 배출량 했을 때의 시나리오 그때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RCP 4.5에서 6.0 정도는 중간 수준의 그래도 저감 정책을 실시를 했을 때 당시 한 요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 거고요. RCP 8.5는 지금 현재 그대로 가게 되면 요렇게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그대로 가게 됐을 때는요. 기온 편차가 지금 2050년만 돼도 거의 요 현재가 지금 한 요 정도가 될 테니까 현재보다 거의 1.5도 이상이 지금 상승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런 식으로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자, 2.6인 최소 배출량 시나리오로 했을 때만이 적어도 그나마 지금 현재보다 살짝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추세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요. 21세기 말 2100년 정도에는 거의 4도씨 정도가 예측할 거라고 상승할 거라고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4도씨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는 조금 요거 값을 읽어봐도 지금 편차에서 4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1.5도, 1.2 정도를 상승을 했다고 해요, 기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기후변화라든가 아니면 뭐 농작물을 수확하는 거에 수확량, 곡물 수확량이 뭐 변화하고 있고 큰 이런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데 4도씨나 올라가면 사실은 거의 인간이 살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는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예 생각을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노력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온실기체의 배출량 자체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자원을 절약을 한다든가 혹은 요즘은 대체에너지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풍력이라든가 이런 태양열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굉장히 많이 몰두를 하고 있고요. 현재에는 사실은 뭐 자동차에 대한 뭐 전기 자동차를 쓰게끔 이러한 정책들이 많이 잘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몇 년 후면 아예 이런 가솔린이라든가 혹은 이러한 어쨌든 석유를 이용한 자동차는 거의 나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대체에너지 개발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이 사실은 이러한 기후변화는 하나의 기업만, 하나의 개인만 노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적, 전지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협정들을 많이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초기에 있었던 협정인 국제연합 기본협약입니다. 그래서 1992년에 체결을 했었고요. 교토의정서는 사실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997년에 이런 온실기체 감축을 목표로 해가지고 국제협약을 체결을 했고 가장 최근에는 파리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파리협정에서 특히나 우리나라의 온실기체 방출량이 너무 많다라고 꼬집었었던 적이 있었죠. 전 세계 온실기체 감축을 위해서 또한 국제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의 진짜 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경우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경향성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관측소 6곳, 서울, 인천, 강릉, 대구, 목포, 부산입니다. 대전은 아쉽게 없네요. 자, 여기서 1910년부터 2009년 동안에 관측을 한 기온과 강수량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최근 100년간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이 기온의 경우 한번 기온을 볼까요? 최근 100년간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증가 혹은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강수량을 보면 비교적 기온에 비해서는 들쭉날쭉한 상태입니다. 근데 평균적인 값을 따져서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증가. 강수량도 대체로 증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지구 평균 기온의 경우가 0.85 정도 100년간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2배가량, 거의 2배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기온은 증가하고 강수량을 증가해서 무슨 기후가 만들어지겠어요? 온도는 높은 고온하고 습도는 높은 다습한 이러한 아열대 기후로 지금 현재 한반도가 변화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거는 좀 생각을 해줄 수 있겠는데 고온하게 변화하니 요거 우리나라입니다. 원래 여기서 어떠한 작물의 경우가 재배가 됐었는데 그 재배했던 지역의 경우가 지금은 점점 온도의 경우가 높아진 겁니다. 얘가 여기 평균 기온이 높아졌으니 얘가 한 15도 정도에서 잘 작물이 재배됐던 건데 여기가 한 20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 좀 더 고緯도로 갈수록 우리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이 수확될 수 있는 곳이 올라가는 겁니다. 요것을 우리 북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작물의 재배지가 대부분 북상을 하고 있고요.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도 지금 현재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까지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지구온난화는요, 이렇게 강의식으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설명하는 거가,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말로 당면에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고 한번 실제로 활동적인 수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활동을 조금 실시간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절대 늦지 않게 반드시 제 시간에 들어와서 수업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리 그러면 이번 시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엔 지구온난화 관련된 활동 수업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우주단원으로 넘어가서 별의 물리량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